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퇴직을 준비할 나이에 꿈을 이루고자 대학원에 진학한 40대 여성이에요. 얼마 전 읽은 책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글귀를 읽고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내 인생을 날로 집어먹은 한 인간에게 처절한 복수를 할 용기를 말이죠. 한때는 저에게도 청운의 꿈을 안고 야심차게 유학길에 올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남들 앞에서 꺼내기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집안은 대대로 돈만 있었지 공부 쪽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집안을 통틀어 그 흔한 4년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을 정도로요. 그런 집안에서 명문대에 입학한 저는 별종이자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집안 어른들도 저에 대한 기대가 상당할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기대에 부응할 자신이 있었고요. 저는 모교에서 학사 학위를 딴 뒤 지도교수님의 조언대로 독일로 유학을 떠났어요. 지금은 독일도 무료 학비 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제가 유학을 떠날 당시만 해도 독일은 모든 유학생에게 학비가 무료였기 때문에 돈 없는 학생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때문에 독일로 유학을 떠난 건 아니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 집이 돈은 좀 있었거든요.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자신만만하게 떠난 유학길이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뭐 하나 순탄하지 않았어요. 특히 독일 대학에 들어가려면 독일어 시험을 패스해야 되는데 어학 비자가 2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2년 안에 반드시 시험에 패스해야 했죠. 안 그러면 입학시험도 못 보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험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언어에 약한 편인데다 영어라면 모를까 낯선 독일어를 새로 익히려니 죽을 맛이었죠. 그래도 어떡해요. 주변에 학위 따기 전엔 절대 한국 땅 안 밟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왔는데 죽으나 사나 공부해서 붙어야죠. 저요. 정말 고3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1년 반 만에 제가 가려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독어 성적을 따낼 수 있었어요. 대학 입학은 어학준비 과정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쉽게 합격해도 되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독일 대학은 입학에 비해 졸업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였죠. 그렇게 입학의 기쁨도 뒤로 하고 학위를 따내기 위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는 그때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지 뭐예요. 공부에 박차를 가하기도 전에 어이없게 사랑에 빠지고 만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랑이 시작될 때 누구나 그렇듯이 제 눈에는 그 남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거죠. 그 남자는 저와 같은 한국 유학생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독일로 유학을 온 케이스였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여동생 둘과 자란 그는 성공해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 같은 게 있는 남자였어요. 한마디로 개천용 스타일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제일 먼저 강의실을 빠져나가곤 했어요. 처음엔 왜 저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학교 근처 펍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공부만 해도 벅찬 유학생활 중에 말이죠.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심지어 일부는 한국으로 보내더군요. 정작 자신은 집세를 못 내서
친구 집을 돌며 더부살이를 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 남자한테 빠진 건 어쩌면 사랑보다는 연민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 남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한 게 구제해주고 싶었거든요. 당시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쉐어룸을 구해 살았는데 저 역시 스페인에서 온 유학생과 쉐어룸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학기 중에 갑자기 룸메이트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새로운 룸메이트를 찾아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당장 남자를 찾아가 공짜 빈방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스페인으로 돌아간 룸메이트가 이미 반년치 반값을 내고 갔다고 말이죠. 사실 너무 엉성한 거짓말이었지만 궁한 상황이었던 그는 제 말에 따라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젊은 남녀가 한 집에 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고 얼마 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사귀고부터는 집세며 생활비를 저희 집에서 보내준 돈으로 해결했고요. 한창 젊었던 우리는 열렬한 연애를 했고 그러는 와중에 덜컥 아이가 생긴 거예요. 제 임신 소식에 저희 집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기껏 교수 만들려고 유학 보내놨더니 하필 쥐뿔도 없는 남자를 만나서 날개도 못 펴보고 꺾이게 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남편한테 빠져있던 때라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제 귀에는 안 들어왔어요. 남편 역시 어머님께 저의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시댁 쪽에서는 꽤 반기는 눈치더라고요. 아무래도 처가가 꽤 사는 집이니 적어도 돈 걱정은 덜게 됐다 싶었나 봐요. 게다가 타국에서 지내는 아들을 챙겨줄 여자가 생겼으니 더 그랬을 테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처음엔 유학이고 뭐고 당장 돌아오라던 아빠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꼬박꼬박 생활비도 붙여주셨고 임신한 딸이 혹여 제대로 못 먹고 지낼까봐 매달 한식 재료도 잔뜩 붙여주셨죠. 덕분에 저는 삼시세끼 한식을 먹어가며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까지 낳고 보니 어느새 제 꿈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리더군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이라도 반드시 교수를 만들어야겠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죠. 책임감이 강했던 남편은 저희 친정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사는 게 미안했던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 돈 들어갈 때가 많았거든요. 틈틈이 번역 일도 하고 방학 때는 한국 관광객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며 관광 가이드 노릇도 했어요. 제 남편이지만 정말 의지 하나는 어디서도 빠지지 않을 남자다 싶었죠.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이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를 하는 내내 꽤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푹 내쉬더군요. 통화를 마친 남편한테 누구랑 통화를 했냐고 물으니 어머님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대뜸 여보, 우리 귀국을 좀 미루면 안 될까? 당장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강의 자리가 바로 나는 것도 아니고 보나마나 생활하기도 버거울 텐데 비자 기간도 남았으니까 1년만 더 살자. 솔직히 저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이런 부탁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한국행을 고집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유학생활도 처가 도움받아 했는데 한국에 정착하면서도 처가에 손을 벌리는 게 솔직히 너무 창피해서 그래. 어머니도 장인어른 볼 낯이 없다시고 여기서 1년 동안 바짝 벌어서
월세집 보증금이라도 만들면 안 될까? 그래, 당신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남편 체면이 달린 일이라 결국 저는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동일 생활을 1년 연장한 우리 부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추 월세 보증금 정도를 만들 수 있었죠.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건 남편 몰래 친정 엄마가 매달 보내준 생활비 덕분이었지만요. 그렇게 1년을 더 독일에서 보낸 우리는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친정에서 지내다가 월세집을 구해 이사를 했어요. 이때도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 몰래 돈을 보태주셨고요. 그렇게 독립을 한 우리 부부는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급한 대로 번역 일을 찾아서 했어요. 그러는 중에도 남편은 지도 교수님과 학부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강사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 해에 대학에서 배출되는 박사학위 소유자가 몇인데 자리가 쉽게 나겠어요. 한 1년간은 농부가 씨 뿌리는 심정으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쫓아다니며 교수님과 선배들한테 얼굴 도장 찍기에 바빴죠.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인 덕에 남편은 경기권에 있는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강단에 서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고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건 뭐 패스트푸드점 알바생보다 못한 벌이었으니까요. 거기다 경기권이라 차를 끌고 다녀야 해서 유류비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는 본격적으로 구직에 나섰죠. 안 되면 설거지 알바라도 할 생각으로요. 엄마는 그러지 말고 남편이 전임자리 얻을 때까지 아빠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지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우리 부부 유학생활도 부모님 도움으로 했는데 더는 낯뜨거워서 손 못 벌리겠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선배가 하는 학원에 강사 자리가 났다고 해서 저는 당장 출근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학원에 나가는 시간에는 남편과 친정엄마가 번갈아 아이를 봐주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강의 나가는 대학이 몇 개 더 늘어서 아예 친정의 아이를 맡기게 되었죠. 부부가 양쪽으로 벌어들인 덕에 조금씩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고 월세집에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왔더라고요. 표정을 보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한데 통 말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뜬금없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 그냥 다른 일 알아볼까? 시간 강사 해봐야 돈도 안 되고 전임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고생해놓고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 안 돼. 내가 누구 때문에 공부 포기했는데 당신이라도 교수 돼야 내가 덜 억울하지. 당신 무슨 일 있지? 숨기지 말고 말 좀 해봐. 그제야 남편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학부장이 대놓고 그러더래요. 자기 딸이 이번에 시집을 가는데 남편이 의사라 혼수며 예단비가 꽤 들 것 같다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미에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다음 학기에 전임교수 모집 공고를 낼 생각인데 모르는 사람 들이느니 자기 사람 뽑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처가가 꽤 산다고 하던데 딸 결혼으로 돈이 궁해 그런가? 요즘 같아선 자네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요. 딱 들어도 돈을 요구하는 말이었어요. 남편 역시 그 말뜻을 알고는 있지만 차마 제게 돈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던 거였죠. 그 돈 내가 만들어줄게. 오늘 가서 학부장한테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나한테 전화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 꼭 마련할 테니까. 알았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라고 돈 구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이렇게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학원에 출근을 하기 전에 일단 주거래은행에 들러 대출 상담을 했어요. 다행히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대출은 가능했지만 대출 금액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7천만 원? 아, 완전 도둑놈 싶어도 아니고 어떻게 그 큰 돈을 바래? 암튼 알았어.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당신은 교수 임용 약속 확실히 받아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1, 2천만 원도 아니고 7천이라니요. 로또라도 당첨되지 않는 한 제 선에서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7천만 원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기셨죠. 네, 그동안 널 봐서 아무 말 않고 니들 사는데 지원을 해줬다만 더는 안 되겠구나. 제 힘으로 교수 될 능력도 안 되는 놈이라면 더는 투자 못하겠다. 야비해도 할 수 없다. 이 애비는 자선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 그 돈이 필요하다면 이서방이 직접 와서 정식으로 차용증 쓰고 나한테 돈을 빌리라고 해. 당연히 이자도 받을 생각이다. 그러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 뜻밖이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퇴근 후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내심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 부부한테 그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빠뿐인걸요. 결국 남편은 아빠 사무실로 찾아가 차용증을 쓰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서야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남편은 전임 교수가 되었고 저는 아빠한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식당 설거지까지 해야 했어요. 물론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그렇게 7년을 꼬박 일해서 결국 저는 아빠한테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죠. 교수 월급이 얼만데 설거지를 하며 그 돈을 갚았냐고 하겠지만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시댁이 워낙 가난해서 시누이 둘을 시집 보내는데 우리가 돈을 보태줘야 했거든요. 거기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남편이 밖에서 쓰는 돈도 만만치 않았고요. 주머니에 구멍이 많으니 돈이 모일 틈도 없이 빠져나가기 바빴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저라도 벌어서 갚을 수밖에요. 그런데 이게 다 헛짓이었더라고요. 꼭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더라고요. 늦은 밤이었어요.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가 욕실에서 쓰러지셨다고요. 발견하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갔지만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꽤 흘러서 가망이 없다고 했다나 봐요. 저는 당장 남편을 깨워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늘 당당하던 아빠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거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니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다음날 강의가 있어서 집으로 보내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병원에 남아있어 봤자 아빠를 볼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를 모시고 면회 시간마다 아빠를 보러 갔어요. 아빠는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3일째 되는 날,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슬픔이 가실 틈도 없이 장례 절차가 시작됐고 형제가 없는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글쎄 남편이 못 온다지 뭐예요. 아, 어떡하지? 나 지금 공항이야. 제주도에서 학회가 잡혀서 내가 당장 못 갈 것 같은데. 뭐? 그걸 말이라고 해? 그깟 학회가 장인 장례식보다 중요해?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러냐고. 그래, 마음대로 해. 그 잘난 학회 가서 교수 노릇이나 실컷 하라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남편이 마음을 바꿔 장례식장으로 와주기를 바랬죠. 하지만 발인 날이 되도록 남편은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괘씸한 마음을 꾹 누르고 있다가 장지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예 전화기를 꺼놨더군요. 그래서 과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글쎄 조교가 이러지 뭐예요. 네? 제주도 학회라뇨. 교수님 안식년 들어가셔서 일주일 전부터 학교 안 나오시는데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안식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그 길로 시댁에 달려갔어요. 먼저 전화를 하면 피할 것 같아서 연락 없이 찾아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머리에 꽂힌 장례식 핀을 보고는 놀라시면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묻더군요. 그이가 말 안 해요? 친정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긴 사위인 자식도 안 찾아온 장례식장에 자기 가족을 보낼 리가 있나. 어머님 아들 지금 어딨어요? 학교에서 안식년이라 1년간 휴가라는데 장인 장례식도 안 오고 어디 있냐고요. 악에 바친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뭔가 떠올랐는지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뭔가 알고 계시죠? 그 사람 지금 어딨어요? 말 좀 해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집에 들어온 저는 업체에 연락해 남편의 행방과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한 달여쯤 지났을까? 업체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은 현재 미국 보스턴에 체류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분 호적에 아드님 외에 따님이 한 분 더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7년 전에 남편분 밑으로 입적됐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독일 유학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독일에서 알바를 하며 돈을 붙였던 것도 시댁이 아닌 그 여자한테 보냈던 거였죠. 유학 중에 잠깐씩 한국에 들릴 때도 남편은 몰래 그 여자를 만나왔었고 독일에서 귀국을 1년 미루고 돈을 벌었던 것도 월세 보증금이 아닌 혼외 자식인 딸아이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였더라고요. 교수 임용이 되고서도 시누이들 핑계를 대고 목돈을 그 여자한테 보내왔고요. 한마디로 두 집 살림을 해온 거였죠. 내 부모 등골을 빼서 말이에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 인간을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판이었죠.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배신감에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어서 못 마시는 술도 마셔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침대 위에서 끙끙 앓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일단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불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며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자 다음 날 남편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틀 뒤 바로 저를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이혼 서류를 던지더군요. 이미 다 안다니까 긴 말하지 않을게. 양육권이랑 친권 다 줄 테니까 이혼하자. 위자료도 원하는 대로 줄게. 나 그 여자랑 못 헤어져.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당신한테도 이게 최선일 거야. 껍데기만 안고 사는 건 허무하잖아?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한다. 꼴의 교수 아니랄까봐 말 빠른 있네. 위자료? 받아야지. 그 전에 빚 청산부터 하자. 아빠 돌아가시면서 내가 몇 가지 유산으로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 7년 전에 네가 쓴 7천만 원 차용증. 너도 참 뻔뻔하다. 돈 빌렸을 땐 언제고 이자는커녕 원금도 한번 안 갚았니? 아주 갚을 생각도 없는 놈이 이자는 7%나 내겠다고 썼더라. 이게 7년 지났으니까 이자가 얼마야?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일단 그 돈부터 내놔. 참, 그동안 우리 집에서 끌어다 쓴 유학 시절 네 생활비며 전세 보증금도 다 털어놓고 이 집 살 때 우리 엄마가 돈 대준 것도 싹 다 적어놨으니까 빼먹을 생각 말고. 근데 이거 저거 다 갚으려면 집도 차도 다 놓고 나가야겠는데 어쩌니? 무슨 소리야. 교수 월급이 얼만데 그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아, 네 월급? 네가 그동안 니네 엄마랑 여동생들 팔아가며 목돈 챙겨간 게 얼만데. 그뿐이니? 교수 품위 유지비다 뭐다. 네 입으로 들어간 돈은 또 얼만지. 따지고 보니까 우리 집 생활비는 거의 내가 번 돈으로 해결했더라. 물론 정확한 계산은 내 변호사가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할 테니까 걱정 꽉 붙들어 매셔. 아참, 그리고 말이야. 무엇보다 나는 내 인생을 말아먹은 네가 행복한 꼴은 죽어도 못 보겠어. 그래서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기브 앤 테이크는 확실해야지. 그러니까 그 여자 집에 가서 기다려. 기대에 넘치도록 돌려줄 테니까. 네가 원래 거지근성이 충만해서 꽁으로 넘치게 받는 걸 좋아하잖니. 차고 넘치게 해줄게. 기대해. 남편을 내쫓은 저는 그 길로 업체에 전화해 남편네 대학 학과 게시판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도록 했어요. 내연녀가 사는 지역 맘카페에도 그 사실을 올렸고요. 정확하게 내연녀의 이름은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하는 피아노 학원을 그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지어서 말이죠. 동네 어디서도 얼굴 못 들고 다니도록 해줄 작정이었죠.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얼마 뒤 내연녀의 피아노 학원은 학원생 이탈로 문을 닫게 되었고 남편은 대학에서 해임되었거든요. 위자료와 양육비, 저희 친정에서 끌어다 쓴 돈까지 다 합산하니 정말 남편은 맨 몸뚱이 하나 남더군요. 처음 저를 만났던 그때처럼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 남편은 결국 내연녀한테도 버림받았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그들의 사랑은 고작 그 정도더라고요. 이혼을 한 저는 집을 전세 놓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 모교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이제 와서 교수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 제 결정을 누구보다 지지해주는 건 제 아들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누구누구의 엄마가 아닌 멋진 여자로 살기를 바란다나요? 비록 남자 보는 눈은 없었지만 제가 아들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한 여자로 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당당한 삶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30대 여성이에요. 10년 전 히트를 쳤던 드라마 중에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주인공의 남편은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져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아인데요.
그 부부가 우연히 친부모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돼요. 영원히 못 찾을 줄 알았던 친부모를 찾은 남편과 꿈에 그리던 자식을 만난 시부모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지만 주인공인 며느리에겐 끔찍한 시월드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그 드라마를 본 기혼 여성들이라면 순간 아 하는 탄식을 했을 거예요. 기혼 여성에게 없던 시댁이 생겨났다는 건 행복 끝, 불행의 시작인 셈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 결혼 생활도 환호에서 탄식으로 바뀐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럼 자기 부모님이랑 동생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거야? 나랑 여동생은 영주권이 있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부모님은 아직 영주권이 없으셔서 한국에 오실 수가 없어. 한번 나오시면 다시는 미국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올해쯤엔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좀 늦어지네.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식은 미국에서 하면 안 될까?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속으로 야호를 외쳤어요. 시댁이 미국에 있다니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죠. 미국이 KTX 타면 서너 시간 안에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항공권 가격이 1,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라서 명절이며 제사 때 불려다닐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요. 거기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한국의 일반적인 시부모님과는 확실히 다를 거라는 기대감도 한몫했죠. 이런 제 상황을 전해들은 친구들은 모두 저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야, 넌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쩜 그렇게 좋은 조건의 시댁을 다 만나? 게다가 시댁에 갈 때마다 미국 여행 가는 기분일 거 아니야. 부럽다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된 건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미국에서 하는 바람에 놓치게 될 축의금 따위는 별로 아깝게 느껴지지도 않았죠. 그런데 뭐? 예단비로 1,000이나 보내라고? 아니, 미국에 친척도 없다면서 무슨 예단비를 그렇게나 보내래? 그리고 어차피 예단비는 신부 측에 일부를 돌려주는 게 관행인데 그럴 바엔 괜히 주고받고 하느니 아예 처음부터 받을 만큼만 받고 끝내는 게 낫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네. 편하다고 격식 안 차리면 주변에서 흉본다고 남들 하는 대로 하고 싶으신 모양이야. 결혼도 한국에서 못하는데 방식까지 허투루 하고 싶지는 않으시대. 미안하지만 자기야, 날 봐서라도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될까?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잖아. 그러게요. 어차피 돌려줄 돈 괜히 송금 수수료까지 날리게 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한국에서 하는 결혼도 아니고 미국에서 하는 건데 무슨 격식을 차린다고 그 난리라니? 그렇게 격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견례는 왜 안 하고 건너뛴대? 게다가 미국에서 식 올리는 바람에 우린 항공권비에 호텔비에 이래저래 돈도 많이 깨지는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않고 어쩌면 자기들 좋을 대로만 하려고 한다니? 웃기는 사람들이야. 엄마, 대신 결혼 후에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남들은 명절마다 시댁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는다는데 나는 평생 그럴 걱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결혼식 문제는 우리가 양보 좀 하자. 딸내미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줘? 부탁이야, 엄마. 친할머니한테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살아온 엄마는 그 말에 못 이기는 척 양보를 해주셨어요. 다행히 그렇게 일이 잘 풀려가나 했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시댁에서 1,000만 원이나 받아간 예단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겠다지 뭐예요. 이유는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는 거였죠. 애초에 저희 쪽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비며 호텔비를 자가 부담하는 대신 결혼식 비용은 신랑 측에서 내기로 했던 건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거였어요. 하객도 없이 가족끼리 모여 조촐하게 하는 결혼식인데 돈이 들면 얼마나 든다고 예단비도 못 돌려준다는 거야. 자기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예단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지만 그래도 좀 얄밉더라고요. 애초에 1,000만 원이나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후회도 들었고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예단비를 돌려주고 말고는 남자 측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던데 꼭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이야.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랑 달라서 예식장도 그렇고 피로연 하는데도 은근히 돈이 많이 든다나 봐. 한국이랑은 인건비부터가 다르니까 자기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줘.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돈을 받고 나니 다시 돌려주기 싫은 모양이었어요. 안 주겠다는 걸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저희 엄마는 언제 돌려주냐고 성화시고 정말 중간에서 저만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예단비 문제로 파혼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네 엄마한테는 시댁에서 돌려준 거라고 해라. 괜히 좋은 일 앞두고 돈 몇 푼에 서로 얼굴 붉힐 일 있니?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시댁 상황이 그렇다니 할 수 없지. 그러니 예단비 얘기는 조용히 덮자. 아빠한테는 죄송하긴 했지만 그때는 저도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던 탓에 아빠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물론 결혼식 당일까지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남남으로 살던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정도 문제야 없겠냐 하곤 넘겼어요. 저와 부모님은 참을 인자를 수십 번 가슴에 새기며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요즘은 참을수록 호구가 된다는 사실이요. 결혼식이 끝나고도 시댁의 염치 없는 행동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글쎄, 시누이가 하필 한국 대학원에 다니겠다고 때를 쓰는 바람에 졸지에 시누이와 함께 살게 되었지 뭐예요. 그것도 방 2개짜리 신혼집에서 말이에요. 그 집 문제만 해도 그래요. 미국은 전세 개념이 없다면서 신혼집을 월세로 구하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거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해서 살아도 되겠지만 신혼집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방 2개짜리 집을 구하다 보니 한 달 월세가 아파트 대출 이자보다 더 되더라고요. 매달 그 돈을 날린다 생각하니 너무 아까웠죠. 그래서 남편한테 돈 좀 더 보태서 전세로 구하자고 했더니 그 얘기를 전해드린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서 반반 부담하면 되겠네. 어차피 결혼해서 니들 둘이 살 집인데 꼭 남자 쪽에서 하란 법 있니? 합리적으로 살아야지. 우리야 미국에서 살아서 한국 부동산 시세도 잘 모르니까 너희 부모님께 부탁해서 전셋집으로 하려무나. 어차피 니들 살아가는데 비빌 언덕이 될 집인데 니들 편한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신혼집도 시댁과 친정이 반반 돼서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시누이를 데리고 살라고요? 그것도 신혼기간에? 그럼 여자애를 친구 하나 없는 곳에 혼자 살게 해. 오빠가 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도? 난 그렇게는 못해. 자기라면 자기 동생한테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번 일은 당신이 양보 좀 해줘. 따지고 보면 나쁜 것만도 아니잖아. 자기도 직장생활 하느라 바쁠 텐데 빨래며 청소를 셋이서 분담하면 훨씬 더 편한 거 아니겠어? 꼭 안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게다가 미국은 룸쉐어가 일반적이라서 동생이랑 같이 살아도 불편할 거 없어. 주로 각자 자기 공간에서 있다가 잠깐 공용 공간으로 나오는 것 뿐이잖아. 하지만 남편 말과는 달리 정작 함께 살아보니 룸쉐어의 개념은 딴 나라 얘기더라고요. 하루 종일 핫팬츠를 입은 채 소파에서 누워 뒹굴거리는 시누이를 봐야 했거든요. 게다가 감자칩이며 쿠키를 먹고 흘린 부스러기가 온 사방에 떨어져 있어서 저는 퇴근 후에도 찍찍이를 들고 온 집안 청소를 해야 했어요.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절 정말 화나게 했던 건 따로 있었죠. 자기야, 자기 동생이 또 내 백을 들고 나갔어. 나도 아끼는 거라 몇 번 안 들었던 거라고. 조심이나 들면 말도 안 해. 얼마나 함부로 굴렸는지 저번에 들고 나간 백도 옆이 다 까져 있더라고. 당신이 주의 좀 줘. 이런 식이면 나 정말 같이 못 살아. 시누이가 제 백이며 구두, 심지어 브라까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훔쳐다 쓰곤 했어요. 물건을 얼마나 험하게 쓰는지 한눈에 봐도 티가 날 정도였죠.
그래서 남편을 시켜 신우이한테 한 소리 하면 그때만 좀 나아지는 듯 보이다가 얼마 안 가 또 훔쳐다 쓰곤 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직접 신우이한테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깟 백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딴 거 명품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할 거면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사섰어요? 그냥 명품관 쇼윈도 너머로 보고 말지. 언니, 그렇게 궁색하게 살지 마요. 사람 취해 보이니까. 뭐? 추해? 말이면 단 줄 알아요? 그렇게 돈 많으면 직접 사서 쓰지. 왜 남의 물건을 도둑고양이처럼 훔쳐다 쓴대요, 추잡하게. 아무튼 난 누가 내 물건에 손대는 거 싫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손대지 마요. 오냐오냐 해줬더니 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라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못됐구나. 어떻게 신우이한테 도둑년이란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아무리 떨어져 산다고 네가 시집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니? 네가 몸이 편해서 그런가 본데 좋다. 너도 이제부터 제3의 명절 때 미국으로 와. 와서 다른 집 며느리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제3의 명절마다 미국에 가죠? 그리고 아가씨 일은 오해하신 거예요. 설마 제가 도둑년이란 말을 했겠어요? 도둑고양이처럼 그런다고 했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은 모양이에요. 저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어요. 어머님도 알다시피 여자한테 명품 백이 그냥 백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 몰래 들고 나가서 스크래치까지 내왔으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좀 세게 말했던 건데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그러니 노여움 푸세요. 그렇게 한참을 어르고 달래서 철마다 미국으로 오라는 어머님 명은 거둘 수 있었어요. 어찌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통화를 했던지 통화를 마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시댁이 먼 곳에 있어서 좋다고 했더니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전화 때문에 시어머니가 바로 옆집에 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명절에 시댁에 안 가는 게 어디냐 위안을 삼았어요. 평생 저희 집에 들러붙어 살 것 같던 시누이가 석사 과정 중에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덕분에 결혼하고 2년 만에 우리는 진짜 신혼을 맞게 되었어요. 그렇게 뒤늦게 찾아온 봄날을 즐기던 어느 날 미국에서 소포가 왔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랩으로 칭칭 감긴 초콜릿이 한 박스 들어있더라고요. 마트에서 파는 직사각형 모양의 허쉬 초콜릿이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시어머니더군요. 왜 한국 마트에도 다 파는 걸 굳이 항공소포로 보냈을까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 궁금증은 그날 밤 어머니 전화를 받고서야 풀리게 되었죠. 곧 사돈 생신이잖니. 그래서 마트에 간 김에 한 박스 샀다. 너희 아버님이 전후 세대시잖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어릴 때 미군 따라다니며 기브미 초콜릿 하면서 초콜릿 얻어먹었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이참에 실컷 드시라고 큰맘 먹고 한 박스 사서 보냈다. 귀한 거니까 아껴서 드시라 그래. 거기선 미제 초콜릿 구하기 힘들잖아. 아, 기가 막혀서 정말. 사돈 생신 선물로 미제 초콜릿이라니. 그것도 귀한 거니 아껴 먹으라고요.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저희 집 팬트리엔 부모님이 유럽 여행 갔다 초콜릿으로 유명한 벨기에에서 사온 초콜릿도 한 박스나 있는데 고작 마트에서 산 초콜릿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보내다니 말이 안 나오더군요. 이걸 부모님께 가져다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초콜릿을 보더니 대뜸 그러지 뭐예요. 역시 우리 엄마는 센스가 있으셔. 장인어른 말씀을 기억했다가 이렇게 선물을 다 하시네. 자기도 이런 점은 우리 엄마한테 배워야 돼. 선물이란 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마음을 담아 보내야 되는 거잖아. 헐, 아주 효자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아빠 생신 때 어머님이 보내주신 초콜릿을 들고 저희 집에 갔고 선물을 받은 아빠랑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는 황당한 표정이었죠. 아버님, 저희 엄마가
아버님 생각해서 특별히 보내주신 거예요. 귀한 거니까 아껴서 드시래요. 하필 아껴 먹으라는 어머님 말씀까지 그대로 전하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은 할 말을 잃으셨어요. 그날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니네 시부모는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줄 아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걸 사둔 생일 선물이라고 보냈겠니? 하여간 난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아무리 사는 게 다르다고 해도 그렇지 어쩜 그러니? 거기다 귀한 거니까 아껴서 먹으라니. 기가 막혀서 그 말을 전하는 네 남편이 난 더 이해가 안 간다. 사람이 순수한 거야 철이 없는 거야. 하여간 어머님 선물로 괜히 엄마 신기만 불편하게 만든 셈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그해 가을 그렇게 기다리던 시부모님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주권이 나오기가 무섭게 시부모님은 한국으로 여행을 오시기로 했어요. 한국 땅 떠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으니 고국이 그리웠던 탓이었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직장 동료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시민권도 아니고 영주권 받는데 20년 넘게 걸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불법 체류자라도 정식으로 입국을 했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저야 미국 영주제도를 모르니 그땐 그 말을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진작 영주권을 취득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던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바로 공소시효 때문이었죠. 한국에 온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시월드가 열린 셈이었죠. 어머님은 반찬 만드는 것부터 청소, 빨래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며 자기 방식으로 하기를 고집하셨어요. 뒤늦게 시집살이를 된통 당하게 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차라리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게 속이 편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버님은 뭐가 그리 바쁘신지 아침에 나갔다가 제가 퇴근할 즈음 돼서야 돌아오시곤 했는데 알고 보니 땅을 보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미국 생활도 질렸다.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서 살아야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지 않겠니? 그래서 이참에 한국에 땅도 사고 전원주택도 지을 생각이다.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면 마트랑 세탁소 정리해서 들여오려고. 생각지도 않은 아버님 폭탄 선언에 저는 망연자실했고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살 수 있겠네요. 아,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이 사람 반찬이 입에 안 맞아서 고생을 좀 했거든요. 자기야, 자기도 좋지? 자기가 그랬잖아. 우리 엄마 김치가 명인 김치보다 훨씬 맛있다고. 앞으로 당신도 그 김치 매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라고. 좋지? 퍽도 좋겠네요. 어쩜 이 남자는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될까요? 그깟 김치 안 먹고 살고 말지. 그거 먹자고 시집살이 하는 게 행복하게 느껴지겠냐고요. 그런데도 아주 신이 나서는 부모님 집 옆에 우리가 살 집도 만들어달라고 떼를 쓰지 뭐예요. 저한테는 상의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나서서 한마디 했죠. 어머님 김치 먹고 사는 게 중요한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면 출퇴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참, 그건 또 그러네.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말에 내려와 지내면 되지 뭘 그래? TV 보니까 요즘엔 일부러 시골에 집 지어놓고 주말주택으로 쓴다는데 주말에 내려와서 편히 쉬다 가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좀 좋니? 애 낳으면 텃밭에서 뛰어놀게 할 수도 있고 이보다 좋은 교육이 어딨어? 니들은 부모 잘 만난 줄이나 알아. 남들처럼 자식한테 손을 벌리니? 부모 부양을 하라 그러니? 넌 우리 집에 시집 온 걸 평생 감사해야 할 거다. 그래, 그건 네 시어머니 말이 맞다. 내 와이프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만한 시어머니도 없을 거다. 며느리 구박을 하길 하니 너한테 삼시세끼 밥을 차려오라고 하니 며느리 넌 복받은 줄이나 알아라. 어디 가서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겠니? 부부가 주거니 받거니 자화자찬이 끊이질 않았어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한동안 딸을 보러 다니시던 아버님은 서울 근교에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하셨고 집은 한국으로 들어오신 후에 본격적으로 짓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소원하던 일을 끝마치신 아버님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어머님과 함께 국내 여행을 하신다며 렌트카를 빌리셨어요. 그리곤 전국 곳곳을 돌며 찍은 사진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셨죠. 아버님 SNS를 보면 오늘은 어디에서 뭘 하셨는지가 다 나올 정도였어요. 두 분은 마치 신혼여행을 떠난 신혼부부처럼 전망 좋은 호텔에서도 투숙하고 지역 특산물을 먹으며 펑펑 돈을 써대셨죠. 그건 고스란히 아버님의 SNS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고요. 미국에 있는 아버님 지인들은 댓글로 부러움을 표시했고 그럴수록 아버님은 더 비싸고 더 좋은 곳들을 다니며 과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뒤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시작은 늦은 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경찰서에 있다고요? 왜요? 사기죄요? 경찰의 전화를 받은 남편은 어리 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죄라니 설명을 좀 해봐. 그제야 남편은 모든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자기 가족이 왜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했는지를요. 아버님은 통나무 전원주택을 지어서 팔던 분이었는데 사업이 기울자 지인들한테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쳐서 수십억을 가로챘던 모양이에요. 그걸 들고 미국으로 야반도주를 했고 근 10년간 한국에 사는 친인척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한 10년 전쯤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장례식장에서 아버님한테 사기를 당한 친척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 길로 경찰서에 끌려갈 뻔했지만 부친 장례만 마치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한 덕분에 시간을 벌게 되었고 그 틈을 타 장례식 도중에 아버님은 미국으로 다시 도망을 치셨던 거예요. 그 후로 10년이 흐르자 사기죄 공소시효가 끝난 걸 확인하고는 마음 놓고 어머님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죠.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게 패착이었어요. 공소시효는 한국 땅을 벗어난 순간 정지가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잠깐 멈춰 있다가 한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공소시효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였죠. 그러니 아버님이 지은 죄의 공소시효는 아버님이 인천공항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발효가 된 거예요. 사기죄도 고스란히 살아나게 된 거고요. 아버님한테 사기를 당했던 분들 중 한 분이 수년 동안 아버님의 SNS를 주시하고 계셨는데 얼마 전 아버님이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는 당신처럼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던 거죠. 피해자들은 아버님 SNS를 지도 삼아 아버님 뒤를 쫓았고 결국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아버님을 발견하곤 경찰서로 끌고 간 거예요. 그곳에서도 아버님은 당당하셨어요. 이봐요. 엄한 사람 죄인 취급하지 말아요. 공소시효도 지난 일인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냥 법대로 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지들 말고 법대로 하란 말이야. 그러자 피해자들은 땅을 치고 울분을 토했고 보다 못한 경찰이 나서서 한마디로 상황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봐요. 김명서 씨. 당신이 착각하는 모양인데 공소시효 안 끝났습니다. 당신이 미국에 숨어 지낸 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당신 말대로 법대로 하자고 했으니 그렇게 하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합의를 보셔야 그나마 법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쩌실래요? 그래도 큰 소리 치겠어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죠. 사기쳐서 남의 눈에 피눈물 빼고 멀쩡하던 남의 가정 파탄낸 주제에 미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산 것도 모자라 한국에서 땅도 구입하셨네요.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도 됩니까?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고요. 그러고도 자식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냔 말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에 그제야 아버님은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셨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그제야 죽다 산 사람들처럼
만세를 불렀고요. 결국 아버님이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어머님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사과를 하고 합의를 했어요. 하지만 죄질이 워낙 더러워서 결국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죠. 미국에 있는 마트와 세탁소, 그리고 이번에 샀던 땅이며 은행 잔고까지 탈탈 털어서 합의를 받던 어머님은 법원 판결에 항의를 하다가 법정 구속까지 되고 말았고요.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죠. 20년 전 아버님을 믿었던 지인한테 아버님이 했던 것처럼요. 모든 사실을 전해 들은 저희 부모님은 당장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저희 엄마가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저런 인간들이랑 사돈지간으로 못 산다. 우리 친정이 왜 망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믿었던 친구한테 전 재산 홀라당 뺏기고 그 충격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 그걸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런 나한테 사기꾼 집안과 사돈을 하라고? 난 못한다.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아무리 제 남편이 싹싹 빌고 용서를 빌어도 엄마는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말았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부모님이 장모님 재산을 뺏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신 건 이해가 안 가요. 어려울수록 사람이 돕고 살아야지. 어떻게 저희 집 망하자마자 바로 이혼을 하라고 하세요? 혹시 그동안 저희 집 재산이 탐나서 저희 결혼 찬성하셨던 거예요? 돈이요. 다시 벌면 그만이에요. 저도 저희 아빠도 능력 있다고요. 그렇게 제가 보기 싫으시면 어머님이 저 안 보시면 되잖아요. 암튼 저 이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그러자 지금껏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멱살을 쥐셨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네 놈이 제정신이 박힌 놈이라면 네 부모 편을 들 게 아니라 그동안 네 부모 때문에 상처 입고 살아온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를 했어야지. 그런데 넌 어떠냐? 뭐가 억울해서 네 장모 앞에서 핏대까지 세우며 폐악질이냐? 이런 놈을 사위로 삼고 살라고? 난 싫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더구나. 넌 돈에 눈이 멀어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내 아버지 등을 보고 자라 그런가. 인간이 되려면 멀었다. 난 내 딸을 너 같은 놈한테 못 맡겨. 결국 우리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비단 저희 부모님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도 그간 남편과 살면서 후회를 하고 살았거든요. 거기다 이런 시부모님을 평생 가족으로 여기고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죠. 전셋집을 빼서 절반을 돌려받고 살림은 업체에 맡겨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3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죠. 지나고 보니 한순간 같더라고요. 지긋지긋하던 10월도 문도 닫히고 이젠 돌싱이 되었네요.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은 얻을 수 있었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 내 눈에도 피눈물 난다는 사실을요. 내가 저지른 악행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내 목을 죄는 날이 온다는 걸 저희 시부모님을 통해 알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인간답게 살다 가야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돈에 관해선 항상 조심하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 여성이에요. 음식에 남부끄럽지 않게 정성을 다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식당을 운영해 오다가 식당 주방장과 경영자에서 은퇴한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죠. 물론 지금의 여유로운 삶에 이르기까지 흉흉한 일들도 참 많이 겪었더랬죠. 오늘은 그런 일들 중 저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으려 했었던 시어머니와의 일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저희 친정은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가업인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저는 결혼 후에도 친정 아버지의 식당을 도왔어요. 따로 직원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사정이었거든요. 테이블 10개가 채 안 되는 작은 식당이었죠. 그마저도 몇 달 연속으로 적자를 내기가 부지기수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와 친정 아버지는 때때로 대출까지 받아 적자를 메꿔가면서도 식당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친정 엄마의 손때가 묻어있는 식당이기 때문이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젊고 예뻤던 부인과의 추억을, 저는 늘 자애로웠던 엄마의 기억을 지켜내고자 부단히도 노력했죠. 시어머니 혼자 있는 시댁도 가난하기는 저의 친정과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박이 터지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었어요. 쓸모없이 그저 세금만 수시로 나가던 땅이었는데 그 땅에 신도시가 들어선 거죠. 제법 많은 돈을 번 시어머니는 돌변했어요. 악성졸부 그 자체였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꼭 돈자랑으로 끝났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대우하는 기준 역시나 오직 돈뿐이었고요. 본인보다 적게 가졌다 싶으면 천민 취급을 해댔어요. 웃기는 일이죠. 그래봤자 진짜 갑부축에는 들지도 못하는 주제였으니까요. 그런 시어머니의 소위 돈지랄이 먹히지 않는 사람은 오직 며느리인 저 하나뿐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저에게까지 돈자랑을 수시로 시도하셨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요즘 그놈의 구멍가게는 잘 된다든? 손님이라고는 파리가 전부지? 말씀 가려하시죠. 구멍가게 아니고 친정 아버지 삶의 터전이에요. 나름 단골분들도 늘어나는 중이고요. 삶의 터전은 무슨? 이런 걸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거야. 매달 목돈 턱턱 안겨주는 건물 같은 거. 하긴 없이만 살아본 애가 돈 맛을 알긴 알겠냐마는. 사람한테는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는 거죠. 그게 꼭 돈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돈 아닌 행복이 훨씬 많은 법이죠. 그러지 말고 나 따라다니면서 허드렛 일이나 좀 하렴. 없는 친정에서 자랐으면 없는 집안 아이답게. 혹시 또 아니? 내가 그놈의 구멍가게에 몇 푼 보태줄지도? 관심 없고 바라지도 않아요. 저희 가게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두고 보시죠. 제가 꼭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남편까지도 친어머니에게서 정 떼고 등지고 살 작정을 했을까요? 전 어땠냐고요? 당연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죠. 매번 시어머니의 모든 악성 졸부 행각에 맞서는 한편으로 각오를 다지고 노력했어요. 우리 식당을 꼭 큰 식당으로 만들어내겠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었어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손맛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개발한 레시피가 큰 성공을 거두었죠. 아름아름 저의 식당을 찾아주시던 단골분들을 통해 새 레시피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 소문 덕분에 식사 시간마다 줄을 서야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드디어 맛집 반열에 오르게 되었어요. 저희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시어머니의 전전긍긍이 시작되었어요. 뻔하죠. 원래도 쉽사리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당찬 며느리였는데 그런 며느리가 돈까지 부족함 없이 쥐어버렸으니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기를 죽이고 돈지랄을 더 떨어볼까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기 마련인데 시어머니는 그걸 굳이 말과 행동으로 옮겼어요. 비싼 명품으로 도배를 한 채로 저희 식당에 들이닥쳐 모든 메뉴를 주문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몇 수저 먹지도 않더라고요.
이래서 없이 사는 하층민들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딴 싸구려가 뭐 좋다고 줄까지 서서 먹어들 대는지 참네. 적당히 하시죠. 누가 들으면 삼시세끼 셰프가 구워주는 스테이크만 썰면서 사는 줄 알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이름난 주방장 한번 알아봐야겠어. 저와 남편이 코웃음으로 돌아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챙겨왔던 명품 가방을 보란듯이 매만지며 거들먹거리더군요. 솔직히 우스웠어요. 어떠니? 이태리 명품 장인한테 주문 제작한 가방인데. 가방은 예쁘네요. 근데 주인한테는 별로 어울린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지 말고 너도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살아. 없는 집안에서 비굴하게 자란 티 좀 그만 내고. 기왕이면 기품 있는 시어머니 체면도 좀 살려줄 겸 좋잖니? 관심 없는데요. 주제는 없는 사치? 그런 거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비쌀까봐 그러는구나. 얼마 하지도 않아. 배송비 빼고 돈 1,000만 원? 나 같은 사람한테는 가벼운 간식값 정도를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야 하나? 하긴 누구들 같은 천민들한테는 반년치 연봉이겠지만. 경고하는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다 후회하는 날 반드시 올 거예요. 보자 하니까 되게 웃기는 애구나 너.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망하는 법 있다든? 모르죠. 근데 이건 확실합니다. 어머니는 본인 능력으로 부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몹쓸 사치나 부리다가는 크게 망하고 후회하게 되는 날 있다는 거.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능력으로 식당과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지만 얼떨결에 졸부가 되어버린 시어머니가 허영과 사치를 버리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곳간이 텅 비어버릴 거라는 거. 이건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의 경고를 엉뚱하게 받아들인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 본인도 자신의 곳간이 텅 비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었던 까닭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보다 더 많은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였을까요?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지만 이유야 어찌되었건 시어머니는 해서는 안 될 몹쓸 결심을 품고야 말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심오의 결심을 식당에 새 들어있던 건물주의 귀띔을 듣고 난 다음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가게를 빼줘야 될 것 같다니요. 보증금 올려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어. 자네랑 자네 아버지가 오죽 성실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내치면 벌 받지. 안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냥 미리 귀뜸이나 해주는 입장이야. 새 건물주가 자네 식당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건물 파셨어요? 시세보다 이만큼이나 더 쳐준다는데 안 팔 이유가 있나. 그럼 새 건물주분이랑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더만. 네? 새 건물주가 자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더라고. 그니까 꿈 깨고 얼른 다른 장사자리 알아봐. 저와 남편은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시어머니는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딱 봐도 월급 어마어마하게 드려야 하는 주방장님께서 직접 구워낸 스테이크였어요. 씩씩거리며 들이닥치는 저희를 향한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이거였습니다. 권리금은 꿈도 꾸지 말거라. 뭐라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황당함과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와 친정아버지의 평생 노력과 삶의 터전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너무 뻔하게 보였죠. 그러나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은 채로 돌아섰어요. 저희 시어머니라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굳이 말 섞을 필요가 있나요? 그놈의 돈자랑 돈지랄. 능력이라고는 돈으로 갑질하는 것밖에 없는 주제에 입만 열면 자화자찬. 그딴 헛소리를 듣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 지경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댁을 빠져나오기 무섭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라는 인간의 맛으로부터 식당을 지켜낼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꼭 약자의 편만은 아니더군요. 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가게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시어머니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또한 애석하게도 저와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식당의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나마 희소식은 새 건물주인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인 만큼 위약금과 이사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어머니가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긴 소송을 거쳐야만 한다. 그 말을 듣는 내내 이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시어머니는 천성이 돈에 환장한 악녀다. 그리고 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굴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 당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식당으로 왔더군요. 돈으로 한다는 짓이 고작 이런 건가요? 그렇게 돈 많으신 분이 도대체 왜 이런 식당을 탐을 내세요? 나한테 지금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입장이니 네가? 구멍가게고 나발이고 거리에 나앉게 된 주제에? 그쵸. 당신은 돈 앞에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죠. 너는 세상 돈이 가장 무섭다는 걸 이제 막 깨우친 양민이고? 네, 알겠네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알겠네요, 이제. 알았으면 어깃장 그만 부리고 나 따라다니면서 허드렛 일이나 해. 돈 앞에 머리 조아리면서 나는 지질이 궁상입니다 하는 식으로다가. 그러면요? 혹시 알아? 자비로운 사돈 마님께서 너의 집안을 천민에서 양민 정도로 신분 상승시켜줄지? 방금 그 얘기 똑똑히 기억할게요. 당연히 기억해야죠. 똑같은 말로 똑같이 돌려주려면. 결국 저의 식당은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한 채로 쫓겨나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탓에 큰 손해까지 감수해가며 새 식당을 오픈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저와 친정아버지는 굴하지 않았죠. 저와 친정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친정아버지의 성실함도 그대로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예전 식당이 쌓아 올렸던 맛집이라는 명성이 손님들을 새 식당으로 인도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인간의 돈 욕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더군요. 저와 친정아버지의 예전 식당을 시어머니가 그대로 운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가게 자리도 그대로, 메뉴도 그대로, 저의 친정 식구들이 손때 묻은 인테리어며 집기까지 모두 그대로 흉내를 내어버린 채로 말이죠.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인장이 친정아버지가 아닌 시어머니였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원래부터 그 식당을 운영해왔던 주인장이냐 본인의 사진까지 떡하니 걸어놓았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 본인은 식당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채로 바지사장 하나 데려다 앉혀놓은 채로요. 아, 바뀐 것이 하나 더 있네요. 저와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던 시절의 간판은 그대로 둔 채로 상호명 옆에다가 원조 딱 2글자 더 붙여놨더라고요. 가게 이름까지 똑같아 버리면 티가 너무 많이 난다나 어쩐다나 웃기지도 않아 정말.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속상했죠. 또 한 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함과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여유 따위는 없었어요.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어야만 했으니까요. 새 식당을 다시 성공시켜서 시어머니라는 인간에게 보란듯이 안갚음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전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어요. 저는 친정어머니의 레시피를 한 번 더 발전시킨 신메뉴를 개발했고요. 반응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남편도 아주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새 식당은 또 한 번의 성공을 거두며 자리를 잡아 나갔어요. 바로 그때
평생 안 볼 작정으로 저희를 내친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내더군요. 저 또한 복수의 그날까지 그 인간을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집히는 구석이 있어서 순순히 응했어요. 혹시나 하면 역시나. 시어머니의 식당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음식 장사가 그렇게 쉽고 편한 줄로만 알았나 봐요. 대충 흉내만 내놓은 걸 보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놈의 가족은 본인이 먼저 걷어찼고요. 용건만 간단히 하죠. 오픈 준비하러 갈 시간이라. 음식 만드는데 말이다. 더듬지 말고 빨리 말하세요. 바쁩니다, 저. 요리법 좀 알려주렴. 직원을 아무리 닥달하고 바꿔대도 네 손맛을 못 따라가는 모양이야. 조건은요? 딱 보니까 쉽지 않을 거 짐작하고 불러낸 모양인데. 정 불쾌하다면야 돈으로 삼아. 끝까지 돈 타령이시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게 먼저 아닙니까? 모조리 돈으로 크게 쳐주마. 너희 집안이 적어도 천민 소리는 듣지 않을 만큼. 이래도 싫으니?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 시어머니의 제안에 응했어요. 시어머니가 돌려주지 않았던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레시피를 알려주기로 한 것이었죠. 제가 바보 같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레시피를 알려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저도 그랬어요. 시어머니에게 알려준 레시피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는 정도였고, 예를 들자면 사실은 ABC라는 재료를 기반으로 만든 양념이 비법인데, 시어머니에게는 가나다라는 재료로 양념을 만들어 넣으라고 알려주는 식이었죠. 물론 저도 명색이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인 만큼 먹지 못할 재료를 넣으라고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맛집의 특별한 비법이 아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죠. 그래서 레시피 전수 비용이 아닌 시어머니가 당연히 저에게 주어야만 하는 보증금을 받았던 것이고요. 저에게서 엉뚱한 레시피를 전수받은 시어머니는 이제 되었다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안심한 나머지 또 한 번 그놈의 돈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고, 이번에는 아주 크게 작정하고 분점들까지 여럿 내버리더라고요. 하나같이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지역에 자리한 상가들이었어요. 물론 모든 비용은 시어머니의 통장들을 털어서 마련했고요. 다른 사람들의 자본을 끌어들이면 시어머니 본인의 지분이 적어지는 만큼 수익도 적어질 테니까요. 심지어 저렴했던 음식들 가격마저도 무지하게 많이 올렸다더라고요. 굳이 예를 들자면 7,000원이었던 오징어 볶음을 프리미엄이랍시고 15,000원을 받는다던가 하는 식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저와 남편은 코웃음부터 쳤어요. 아니,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고 무능할 수가 있나? 내 말이 레시피를 전수받았으면 그 레시피의 반응이 어떤지 확인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어떻게 다짜고짜 분점 낼 생각부터 해. 가격 올린 건 웃기지도 않을 지경이라니까. 냅두자. 본인 타고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 뭐. 그래도 참 다행이구나 싶어. 나는 당신의 어머님 안 닮아서. 닮다니.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엄마 닮았다? 그거 욕이야. 저희 부부의 코웃음은 적중했어요. 시어머니가 통장들을 탈탈 털어 마련한 분점들이 파리만 날린 끝에 차례로 폐업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래지 않아 저희 식구들이 운영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빼앗겼던 식당까지도 문을 닫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점까지 망해버린 것이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무능하고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식당이 망한 원인을 글쎄 싸구려 음식들만 먹고 살았던 천민들이 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 맛을 모르기 때문으로 돌리더라고요. 이쯤 되면 안 망하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었죠. 어머님이 말한 값비싼 셰프님 하나만 있었어도 그런 꼴까지는 안 되었을 텐데 뭐에 홀린 건지 정말 보는 제가 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희의 새 식당은 승승장구했고요. 시어머니의 가짜 식당에 속아 넘어갔던 단골분들도 돌아오셨고 이전 식당보다 훨씬 대기줄이 많아졌어요. 저희 식구들은 매일같이 재료 소진으로 인한 조기 영업 종료 팻말을 걸면서 저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찾아주신 모든 손님들을 대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친정 아버지와 남편에게 레시피와 조리법을 전수하는 한편으로 가게 확장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어느 건물이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길을 나섰고요.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그래, 벌기는 많이 벌은 모양이다. 양민주제 이런 데를 다 찾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인가 싶네요. 분점이고 나발이고 거리에 나앉게 된 주제에. 이게 시어머니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 아니게 된 지 한참 지났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되겠지만 당신한테는 이래도 됩니다. 우리가 당신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당하고 살아온 것들이 워낙 많아서. 돈찌라리 하고 싶으면 곱게 하고 가. 내깟 것들이랑은 말 섞을 가치도 없다. 그러려고요. 맞다. 재산들 모조리 경매에 나오고 집에도 빨간 딱지 붙었다죠? 그래서 뭐 내가 늘상 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부자 망하는 법은 없어. 저도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크게 망하는 날이 꼭 올 거라고.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똑똑히 지켜보기나 하시죠. 돈에 눈먼 악성 졸부가 어떻게 망하는지.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욕지거리를 하거나 말거나 저희 부부는 경매에 참여했고 목표했던 건물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았습니다. 그 건물은 당연히 시어머니 명의의 건물이었죠. 시어머니가 저희의 예전 식당을 쫓아내기 위해 구매했던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의 주인이 된 저희는 예전 식당 자리에 친정 아버지의 식당을 재오픈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직접 운영하시는 식당이었죠.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의 명의의 또 다른 상가를 역시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았고 그곳에는 남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을 오픈했어요.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해도 그 돈은 시어머니라는 인간에게 들어가게 될 테니 결국은 시어머니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는 식당이 망하면 손해가 얼마나 크고 빠르고 심하게 누적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재산까지 무리하게 탈탈 털어가면서 분점 내기에 혈안이 되었었으니 그 손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심지어 평소 주제넘게 과도한 사치까지 이만저만 부리고 살았으니 그 후폭풍은 더 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재산들이 경매에 나오게 된 이유는 재산들이 경매로 넘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았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하게도 저희 부부가 지불한 경매 대금은 시어머니는 만져보지도 못했죠. 모조리 대출 원금의 이자에 온갖 채무자들에게 즉시 지급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시어머니의 명의의 마지막 건물은 어김없이 경매로 처분되었고 결국 추하게 울부짖고야 말더군요. 쪽팔린 줄도 모르는 채로요. 세상에 이러는 법은 없다. 자식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따지려면 거울 보고 따지시죠. 우리 잘못으로 날린 재산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잃어버린 재산이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게 어떤 돈인데 내 돈 내놔라 쓰레기들아. 빈털털이 돼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이제 좀 알겠는 모양이네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따구로 행동해봐 어디? 내가 고소할 거야. 싹 다 콩밥을 먹여줄 거야 아주. 고소를? 누가 누구한테요? 당신이 당신한테? 그건 그거대로 웃기기는 하겠네요. 마음대로 하시든가. 난 약속이나 지키면 그만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 기억해요?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 꼭 돌려주겠다고. 그 약속 지금 지키려고요. 너
너 인연이 키였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면 나 따라다니면서 허드렛 일이나 하시던가. 그럼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왕거지에서 보통 거지 정도로 신분 상승이나 시켜줄지? 물론 진짜로 허드렛 일 시킬 생각 따위는 없었어요.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매몰차게 돌아섰고 그러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을 쳐버렸죠. 그로부터 얼마 뒤 모든 재산을 홀라당 날려먹고 거지꼴이 되어버린 시어머니는 고시원이나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는 고시원마다 방값을 밀리고 밀리다가 결국 빚만 떠안고 쫓겨나는 신세 말이죠. 주제넘게 과분한 사치와 소상공인 무시하더니 멋모르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의 노고는 무시하면서 사장행세 하려고 했잖아요. 식당 분점을 늘려댄 탓에 생겨버린 빚더미도 그대로더라고요. 아마 평생을 갚지 못한 채로 당신이 말했던 구질구질한 여생을 보내게 되겠죠. 저와 친정아버지 그리고 남편은 식당을 그로부터 한참을 잘 일구어냈어요. 초심 그대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는데 손님들이 감사하게도 잘 알고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었던 식당 경영자의 삶을 마무리 짓고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김장 나눔과 기부 등으로 다른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돌려드리려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지켜나가보려 해요. 잘할 수 있겠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유와 행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